안녕하세요. 톡톡 사연을 찾아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흥미롭고 재미있는 사연 찾아오셨나요? 그렇다면 잘 찾아오셨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어요.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 들어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전 톡톡 사연의 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서울 사는 50대 여자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일어난 놀라운 사연을 제보하려고 해요. 인생을 살면서 참 많은 일이 있었는데 이번 사건만큼 제 가슴이 쿵쾅거리는 일이 없었습니다. 한동안 병원에 다닐 정도로 놀랐던 일이었어요. 그래도 지금은 어느 정도 해결되었고 이젠 차분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친구가 몇 명 없는데 그 친구들도 얘기를 듣더니 이런 얘기는 우리만 알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시죠?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버지를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저한테 아버지는 애증 그 자체랍니다. 생각하면 미운데 또 안쓰럽고 미안하기도 하고 동시에 또 원망스러워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우리 엄마를 참 많이 괴롭혔습니다. 물건을 던지거나 엄마 몸에 손을 댄 적은 없지만 그렇게 사치가 심했어요. 아빠는 능력이 없어 우직하게 직장을 다닌 적이 없습니다. 어렸을 때도 다른 친구들 아빠는 매일 일하러 나가는데 왜 우리 아빠는 집에 있는지 궁금했었어요. 아빠가 일을 안 하니까 결국 우리 엄마는 아빠를 대신해서 밖으로 일하러 갔어요. 엄마 역시 고학력자거나 외가가 잘 사는 편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힘들게 설거지하고 몸을 쓰며 일하셨어요. 그렇게 힘들게 번 돈으로 저와 언니를 키우셨습니다. 문제는 바로 아빠였어요. 엄마가 저렇게 힘들게 돈을 벌어왔으면 그걸 아끼고 살아야 하는데 아빠는 엄마가 번 돈을 본인이 다 쓰고 다녔답니다. 아빠의 고향에서 우리 가족은 함께 살았는데 그래서 주위에 아빠 친구들이 많았어요. 은행, 공무원, 경찰 등 아빠 친구들은 직업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 친구들 사이에서 혼자 무직인 상태로 지내니 아빠는 속이 상했나 봐요.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너무 싫어했던 아빠는 엄마가 벌어온 돈을 본인이 다 쓰고는 했습니다. 심지어 어린 제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얘 미영아, 너 엄마가 준 용돈 있지? 그거 아빠 줘. 넌 어린애가 돈이 뭐가 필요해? 아빠 소주 사 먹어야 해. 거실에 있던 저금통에서 돈 몰래 빼간 거, 그거 평생 모른 척 해야 한다. 알겠지? 아빠, 엄마가 아빠한테 돈 주지 말라고 했어. 언니도 내가 아빠한테 돈 주다고 하니까 그러지 말래. 아빠 술 그만 마시고 밖에 나가서 일하면 안 돼? 어? 내 친구 다영이는 아빠가 은행 다닌대. 아빠도 일하고 싶지. 근데 아빠 원하는 회사가 없는 걸 어떡하냐? 아빠도 속상해. 그러니까 속상한 아빠를 위해 미영이 네가 용돈 주라. 응? 아니 빌려줘. 빌려주면 아빠가 다음 달에 갚을게. 아빠는 아직 어렸던 제게 코 묻은 돈을 가져가셨어요. 저도 어린 마음에 아빠한테 밖에 가서 다른 친구들 아빠처럼 일하라고 했어요.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왜 너희 아빠는 집에 있냐고 물어봤거든요. 그게 내심 창피했던 저는 아빠한테 술을 그만 마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엄마는 아빠가 밖에서 돈을 벌지 않으니 혼자 모든 고생을 하곤 했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번 돈을 아빠가 죄다 쓰니까 둘이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부부싸움이 너무 심했던 날엔 언니의 손을 잡고 밖에 나가 있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아빠는 사치까지 심했어요. 우리 집이 평범보다 못 사는 집이었는데 꼭 이름 있는 옷을 원했습니다.
보이는 것에 많은 집착을 하던 사람이었죠. 이런 아빠를 엄마는 한심해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빠가 엄마가 벌어온 돈을 죄다 써도 욕하면서도 절대 이혼하지 않더라고요. 미워도 사람은 착하니 데리고 산다고 푸념하던 엄마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할머니까지 아들이던 우리 아빠를 포기했는데 엄마는 끝까지 데리고 살았어요. 그렇게 집안의 골칫덩이였던 아빠는 제가 성인이 되고 교통사고로 하늘로 가게 되었습니다. 평생 집에서 사고란 사고는 다 치고 다녔던 아빠였는데 하늘로 가니 그렇게 슬프더라고요. 아빠가 돌아가신 슬픔이 채 가지 않았을 때 전 어떤 남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어떤 작은 건설 회사에서 격리로 일하게 됐었는데 그때 거기서 일하던 사원이었어요. 제가 먼저 그 남자를 좋아하게 되었는데 이유는 바로 검소한 모습이었습니다. 건설회사라서 남자가 매우 많았는데 그 중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는 소수의 남자였어요. 제가 그냥 지나가듯 이유를 물어봤을 때 대답이 뭐였는 줄 아세요? 바로 돈이 아까워서였습니다. 본인은 돈이 아까워서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입고 다니는 옷도 똑같았거든요. 제가 알기로 그 건설회사가 규모가 매우 큰 편은 아니어도 월급이 적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직원들은 꾸미고 다니는 젊은 직원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그 남자만 검소하게 다니는 모습에 제가 오히려 끌리더라고요. 또 회사에서 그때 젊은 직원들끼리 놀러 다니고 같이 술도 마시고 그랬는데 그런 자리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에 신비감도 들고 궁금해서 제가 언제 한 번은 붙잡고 물어왔을 때가 있어요. 저기 정현 씨, 왜 우리 노는데 같이 안 노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불편해요? 매번 혼자만 빠지니까 같이 놀고 싶은데 아쉬워서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 돈이 아까워서요. 전 이렇게 술 마시고 노는데 돈 쓰는 거 너무 싫어요. 그리고 그 돈 아끼고 아껴서 집 사고 차 사야죠. 돈 너무 펑펑 쓰면 남는 게 전혀 없어요. 저는 저 대답을 듣고 우리 아버지와 다른 모습에 사랑에 빠지게 되었어요. 아빠는 소주를 하루도 안 마신 날이 없거든요. 엄마가 우리 아빠의 술값만 아껴도 우리 집은 평범하게 살았을 거라고 했을 정도로요. 능력도 없이 사치를 부리고 술로 인생을 허비한 우리 아빠랑 너무 비교가 되는 모습에 저는 적극적으로 남자에게 들이댔어요. 남자는 처음에 저를 밀어냈습니다. 본인은 결혼할 마음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몇 번이나 들이댔더니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사람 없다고 하죠. 결국 남자와 저는 성공적으로 연애하게 되었어요. 저한테는 언니가 한 명 있는데 언닌 결혼하고 형부와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언니의 가족을 보며 저도 저렇게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싶었어요. 그래서 만났던 남자친구인 정현 씨에게 결혼하자고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정현 씨는 의외로 결혼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어요. 저랑 만나면서 마음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정현 씨의 마음이 바뀌기 전에 빨리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평생 능력 없는 아버지 밑에서 살던 저는 이런 사람과 가정을 이루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우린 서로 결혼하고 싶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엄마의 반대가 너무 심했습니다. 엄마는 언니가 결혼할 땐 크게 반대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형부를 우리 자매보다 훨씬 좋아한다고 느낄 정도였습니다. 형부가 집에 올 때는 원래 사위사랑은 장모님이라고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음식을 준비하셨어요. 형부가 간장게장을 특히 좋아하는데 그런 형부를 위해 엄마는 일부러 게장을 시장에서 주문해 준비할 정도였습니다. 물론 형부가 그만큼 언니에게 잘하기도 했고
본인도 능력이 있었지만 엄만 기본적으로 저한테도 항상 결혼하라고 먼저 말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제가 정현 씨를 데리고 갔더니 엄마는 갑자기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도대체 왜 그래? 정현 씨가 홀어머니라 그래? 나도 아빠 없잖아. 그리고 사람이 진짜 괜찮다니까? 다른 건 몰라도 경제관념 하나는 진짜 내가 장담할 수 있어. 엄마도 술 좋아하고 돈 펑펑 쓰는 사람만 아니면 된다며. 아빠 같은 사람 아니면 된다고 해서 전혀 반대되는 사람으로 데려왔잖아. 아니, 내가 사람을 좀 잘 보잖아. 그런데 이상하게 쎄한 느낌이 나. 사람의 촉이라는 게 있잖아. 엄마가 어렸을 때 신기가 좀 있었던 거 알지? 뭔가 결혼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 눈빛도 별로야. 그냥 다른 사람 찾아봐. 다른 사람을 언제 찾아? 나 결혼 정년기라 다른 사람 찾으려면 또 처음부터 알아봐야 해. 우리 형부 같은 사람 또 없어, 엄마. 평생을 아빠랑 살면서 고생했잖아. 정현 씨는 적어도 그런 사치 부린 사람 아니라니까? 사실 우리 친정엄만 어렸을 때부터 신기가 조금 있는 편이었어요.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무당이셨는데 그래서 그 영향으로 엄마도 사람을 잘 보셨습니다. 이상하게 촉이 별로라고 느끼면 그 사람은 반드시 나중에 배신하거나 속이 다른 사람이었죠. 저도 엄마와 살면서 그런 엄마의 촉이 항상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 얘기가 되니까 그런 엄마가 야속했어요. 이미 콩깍지가 있던 상태라 정현 씨가 제겐 너무나 완벽한 남편으로 보였거든요. 하필이면 형부가 너무 잘난 사람이라 더욱 비교되었습니다. 급한 대로 저는 언니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해서 언니와 형부 그리고 저와 정현 씨가 만났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언니도 제게 결혼을 완료했습니다. 형부도 딱히 정현 씨를 크게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 정현 씨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제가 또 어렸을 때부터 고집이 아주 셌어요. 그래서 결국 엄마와 언니는 제 고집에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결혼 전부터 제게 강조했어요.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반드시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이혼하라고 하셨습니다. 엄마의 말을 잘 들었어야 했는데 제가 자존심이 또 세거든요. 그래서 말 못할 사연이 아주 많이 생기게 되었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시죠? 일단 우리는 신혼생활을 시댁에서 시작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돈을 모을 때까진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자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특별히 쉽사리가 엄청나게 심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물론 옛날 분이고 홀어머니라 남편을 많이 의지하곤 했어요. 특히 어디 시장에 갈 때나 주말이 되면 늘 남편을 찾았습니다. 예, 아가. 우리 아들하고 나랑 시장에 다녀올게. 넌 집에서 푹 쉬고 있으렴. 저녁은 집에 와서 먹을 거니 미리 준비해 주겠니? 고맙다. 남편이 평일에는 회사에 가서 저랑 보내는 시간이 적었거든요. 물론 사내 부부라서 회사에서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서가 다르기도 했고 또 보는 눈이 많아 둘이 붙어 있을 순 없었어요. 남편도 회사에서 우리가 부부라는 티를 많이 내는 것을 싫어하기도 했고요. 전 그래서 주말엔 남편과 오붓하게 결혼했으니 신혼생활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그런 우리를 방해하더라고요. 딱히 저를 엄청나게 괴롭히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는데 남편과 둘이 보내는 시간을 저보다 시어머니가 더 많이 쓰고 있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서운한 마음이 들어 남편에게 서운함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돈을 모아 분가하게 되면 시어머니와 떨어지니까 조금만 참으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세대에는 이상한 시집살이를 당한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런 사람에 비하면 그래도 본인 엄마는 정상이니
저보고 참으라고 했죠. 그땐 남편이 너무 좋아 그 말에 저도 꾹 참았습니다. 남편의 생활력과 돈을 허투루 쓰지 않는 모습에 반해 결혼을 결심했다고 했잖아요. 그런 모습은 결혼하니 더욱 잘 보였어요. 그런데 점점 너무 돈을 아끼는 모습에 한숨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언니네 부부와 우리 부부는 거리가 가까워서 자주 봤었어요. 남편이 낯을 되게 많이 가리는 사람인데 우리 언니 부부를 만나러 갈 때면 기꺼이 나갔습니다. 저는 그게 저를 생각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언니가 어느 날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 부부와 밥을 먹을 때 한 번도 남편이 결제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어쩐지 제가 언니에게 만나자고 하면 언니가 곤란하다고 어느 순간 거절하기 시작했거든요. 메뉴를 정할 때 남편이 먼저 소고기를 먹자고 하거나 비싼 음식을 말해서 전 남편이 계산한 줄 알았어요. 남편이 실제로 돈을 못 버는 편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한 번도 계산하지 않았다는 말에 순간 머릿속으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부러 혹시 언니 부부를 만나자고 하는 건가 싶었어요. 왜냐하면 남편은 외식을 평소에 좋아하는 편이 아니었습니다. 아유, 이 돈이면 정육점에서 고기를 사 집에서 먹으면 배가 터지도록 먹을 수 있어. 난 이렇게 음식에 돈 쓰는 거 이해하지 못해. 안 그래, 여보? 여기 식당 너무 비싸다. 이렇게 팔면 남는 게 얼마나 많을까? 아이, 여보, 그런 말은 그냥 우리만 있을 때 하자. 사장님 들을까봐 민망해. 그리고 오랜만에 어머님 모시고 나온 건데 왜 그래? 그냥 이왕 나온 거 맛있게 먹고 들어가자. 응? 남편은 식당에 가도 한 번도 맛있게 먹은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격이 너무 비싸서 돈이 아깝다고 대놓고 말하기도 했어요. 심지어 시어머니를 모시고 가도 그런 말을 서슴없이 하더라고요. 이런 남편 때문에 외식해도 즐겁지가 않았습니다. 돈을 아끼는 것도 적당히 해야지 갈수록 짠돌이 같은 모습이 심해졌어요. 심지어 결혼한 지 1년이 되었을 때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전 다른 날은 몰라도 전날은 기념일이니 나름 가고 싶은 곳이 있었어요. 평소에는 남편이 하도 외식할 때마다 별로라고 하니 집에서 먹었거든요. 저도 회사에 다니는데 집에서 요리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시어머니가 집에 있어도 몸이 안 좋아서 요리를 안 하셨거든요. 아침에 출근하기 전과 퇴근하고 부엌에서 요리하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결혼 기념일엔 남편과 둘이 오붓하게 밖에서 식사하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기념일인데 시어머니가 본인도 가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셋이 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것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둘이 맛있는 것을 먹는 것도 마음이 편하지 않다고 남편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가자 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심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가면 비싼 곳으로 갈 거라고 혼자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알아본 곳이 있다고 하자 거기로 처음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순순히 따라오는 모습에 기뻐서 몸이 불편한 시어머니를 모시고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레스토랑에 도착해서 안으로 들어가 테이블에 앉더니 남편이 심기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더니 메뉴판을 딱 열더니 대놓고 비싸다고 저에게 뭐라 하더라고요. 심지어 주문받으러 온 직원에게 왜 이렇게 비싸냐고 묻는 모습에 너무 창피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안 되겠다. 나가자. 당신 우리 수입 빤히 하면서 이런 곳을 오자고 해? 비싸도 너무 비싸잖아. 이런 곳은 부자들이나 오는 곳이야. 우리가 오는 곳이 아니란 말이야. 난 당신이 알아봤다고 하길래 가성비 좋은 곳인 줄 알았지. 나가자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어떻게 나가? 그래도 우리 결혼한 지 1년째잖아. 내가 매일 이런 곳에 오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기념일인데 이 정도는 우리 충분히 먹을 수 있어. 당신도 일하고 나까지 일하는데 이 정도가 우리한테 사치야? 그래도 이렇게 비싼 곳은 안 돼. 엄마, 나가요. 일어나. 여기서 한 끼 먹는 비용이면 우리 한 달은 마트에서 고기 사서 넉넉하게 먹을 수 있어. 똑같은 돈으로 한 끼를 만족하냐, 한 달을 만족하냐 생각하면 당연히 후자 아니야? 여보, 우리 오늘 결혼 기념일이야. 그냥 단순히 나온 거 아니잖아. 그리고 어머님 몸도 불편해서 많이 돌아다니는 거 불편해 하셔. 제발 오늘은 그냥 먹으면 안 될까? 내가 힘들게 예약했는데 왜 그래? 나 너무 속상해. 제가 아무리 어르고 달래도 남편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직원의 태도나 음식 맛 때문이 아니고 가격 때문에 우리는 들어갔던 레스토랑에서 일어나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기분은 지금 생각해도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창피해요. 결국 그날 아무것도 가지 못하고 집에 와서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남편은 라면을 먹으면서 돈을 아끼니까 좋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속상해서 혼자 오니까 시어머니가 저를 대신 위로해 주었어요. 알고 봤더니 시어머니가 혼자 남편을 키우면서 가난 때문에 서러웠던 일이 많았다 하더라고요. 돈이 없어서 학비를 내지 못해 학교에 가서 시어머니가 사정하기도 했고 쌀을 살 돈이 없어 밥을 제대로 먹지도 못했대요. 또 돈이 없으니까 학교에 가서 물로 배를 채우는 게 일상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서러웠던 게 모여서 남편이 저렇게 된 것 같다고 시어머니는 눈물을 보이셨어요. 그 말을 들으니 또 남편이 안쓰러웠습니다. 사실 전날 레스토랑에서 나와 집에 와서 라면을 끓일 때 너무 제 모습이 초라했거든요. 속으로 아이가 아직 안 생겼으니 이혼할까 생각도 했습니다. 안 그래도 엄마가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혼하라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말을 듣기도 했고 무엇보다 바로 다음날 일이 터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혼을 생각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 사건이 뭐냐면 바로 형부가 사고를 치게 되었습니다. 아주 심각할 정도로 큰 일은 아니었고 투자를 잘못해서 반년치 월급을 땅에 버리는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원래 형부가 돈을 굉장히 잘 벌었거든요. 그래서 언니도 결혼하고 행복하게 조카들을 낳고 키웠고요. 그런데 형부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투자를 잘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언니가 속상하다고 저를 붙잡고 울기도 했어요. 그래서 전 그런 언니 부부를 보며 차라리 돈을 아끼는 제 남편이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한테 말하면 이혼하라고 할까봐 일부러 말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결혼기념일이 지나갔고 전 몇 달 뒤에 첫째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아이를 가지고 싶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았거든요. 병원에 가도 딱히 남편과 제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해서 기다렸더니 생기더라고요. 아이가 생기고 전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언니가 제게 아이를 낳으면 그전과는 다른 행복이 찾아온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불행이 하나 찾아오게 되었어요. 바로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원래도 몸이 안 좋고 정신이 약간 불안한 시어머니는 제 임신과 동시에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아이가 생기면 독립하기로 했던 우리 부부의 계획이 틀어지게 되었어요. 엄마 치매 때문에 사람 집으로 부르면 그것도 다 돈이야. 그렇다고 요양원에 보낼 수도 없잖아. 당신이 임신해서 일도 그만둬서 우리 수입도 줄었어. 이런 상황에서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면 우린 쌀밥도 못 먹어. 그냥 이렇게 계속 엄마 모시며 살자. 여보,
그런데 난 자신이 없어. 나 지금 입덧도 심한 거 알지? 우리 힘들게 아기 가졌잖아. 아기는 임신보다 출산 후가 더 힘들대. 내가 과연 신생아랑 치매 노인을 둘 다 돌볼 수 있어? 아직 안 해봤잖아. 여보, 우리 부자 아니야. 돈 최대한 아끼며 살아야 해. 아기 낳으면 돈이 몇 배로 든다고 하던데 엄마한테 쓸 돈까지 생각하면 난 눈앞이 캄캄해. 남편은 죽어도 분가는 안 된다고 무조건 시어머니를 모셔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제가 하필 입덧이 진짜 너무 심해서 음식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하고는 했거든요. 그래서 임신했는데도 오히려 살이 빠지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병원에서도 몸이 원래 약한 편이니 제게 최대한 안정을 취하라고 했죠. 이런 상황이었는데 치매 시어머니까지 모셔야 한다니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임신함에 일도 그만둔 상태라 저 혼자 집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시어머니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첫째를 임신했을 때는 그래도 시어머니의 치매 증상이 심한 편은 아니었어요. 남편을 유독 더 찾고 의존하는 증상이 심해졌을 뿐이었죠. 그래서 나름 괜찮았는데 문제는 출산한 후였습니다. 입덧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첫째는 예민한 편이었어요. 절대 키우기 쉬운 아기가 아니었습니다. 아기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바닥에 내려놓기만 하면 우는 아이가 바로 우리 첫째였어요. 첫째는 무조건 제가 안고 있어야 했습니다. 원래도 마른 편이었던 저는 임신하고 더 말랐는데 출산하고는 뼈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런 몸으로 점점 치매 증상이 심해지는 시어머니를 돌봐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특히 말없이 집을 나가는 게 너무 심했어요. 아이를 돌보느라 정신이 없어 잠깐 한눈을 팔면 대문을 열고 집을 나가곤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아이를 업고 집 밖에 가서 시어머니를 찾으러 다녔어요. 하필 첫째를 낳고 겨울이 시작되어 그러다 아이가 독감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아픈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야 하는데 시어머니는 가지 않겠다고 떼를 쓰기도 했죠. 병원엔 가야 해서 문단속을 철저히 하고 시어머니를 집에 두고 나가면 시어머니는 또 집 밖으로 나가 혼자 돌아다녔어요. 어머니, 제가 집에 있으라고 했잖아요. 딱 아기 데리고 병원만 다녀온다고 했는데 왜 또 나오셨어요? 네? 제가 금방 온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날씨 추운데 신발도 안 신고 발도 안 시려우세요? 빨리 집에 가요. 언니, 우리 아들 못 봤어? 우리 아들, 정연아, 정연아. 우리 아들 어디 있지? 언니, 우리 아들 못 봤어요? 지금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으려나? 아들, 아들. 어머니, 지금 정연 씨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우린 집에 가서 퇴근하는 거 기다려요. 네? 어머니 제 말 들리세요? 아휴, 힘들어. 진짜 너무 힘들다. 시어머니는 날이 갈수록 고집이 세졌어요. 고집을 부리며 집에 가지 않겠다고 힘을 주면 제가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아이랑 같이 언덕에서 넘어져 셋이 대굴대굴 구르기도 했어요. 너무 서럽고 황당하고 엉엉 울며 시어머니를 억지로 끌고 집에 오면 온몸이 녹초가 되었습니다. 아이한테도 미안하고 시어머니에게도 미안한 일상이 지속되었어요. 이런 상태로 친정에 가면 친정엄마는 제게 이혼하라고 수도 없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남편은 이런 와중에 아이에게 쓰는 돈을 그렇게 아까워했습니다. 원래 아이를 키우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자꾸 생활비가 많이 든다며 퇴근하면 가계부를 그렇게 들여다보았어요. 제게 왜 이렇게 식비가 많이 드냐고 묻더라고요. 치매 시어머니와 갓난아이를 혼자 돌보며 남편 눈치까지 봐야 하니 제 속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점을 빼면 남편은 다른 문제가 전혀 없었어요. 다른 여자에게 관심이 전혀 없어서 바람을 피우지도 않았습니다. 친구가 많지도 않아서 퇴근하면 바로 집에 오는 게 늘 똑같았어요. 술이나 담배를 아예 입에도 대지 않아 그런 문제를 일으킬 걱정도 전혀 없었습니다. 세상엔 완벽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 다른 장점이 있으니 제가 참고 살자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제 주변에서 그때 남편의 외도와 도박으로 속상해하던 사람이 많았거든요. 저는 적어도 저런 문제로 고민할 걱정은 전혀 없었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전 치매 시어머니를 모시며 둘째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살만해서 그런 결정을 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시어머니의 치매 증상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거든요. 아이가 걷기 시작하면서 아이를 잡으랴 시어머니를 잡으랴 몸이 한계인 게 그렇게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또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잖아요. 버티고 버티다 보니까 둘째가 생겼어요. 남편은 아이에게 들어가는 돈을 아까워하면서도 육아는 본인이 열심히 도왔어요. 워낙 짠돌이라 기저귀나 분유도 슈퍼에서 제일 싼 것을 사곤 했습니다. 그래도 덕분에 우리 아빠처럼 돈을 허투루 쓰는 법은 전혀 없었어요. 힘들어도 그런 점을 보면 버텼는데 우리 가족에게 불행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바로 남편이 갑자기 회사가 망하며 직장을 잃었습니다. 저도 다니던 회사였는데 경제가 어려워지며 회사가 부도가 났거든요. 워낙 작은 회사라서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으니 버틸 수가 없더라고요. 하루아침에 남편은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미 저는 둘째를 출산해서 키우고 있던 상태였어요. 아이를 키우면 드는 돈도 많은데 우린 수입이 갑자기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나마 남편이 죽어라 아끼면 모았던 돈이 있어 당장은 괜찮았어요. 구도새 남편이 처음으로 마음에 들었던 순간이랍니다. 아끼고 아꼈던 게 이렇게 힘들 때 도움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동안의 서러움이 안도감으로 바뀌었죠. 문제는 남편이 다시 취업할 의지가 없었습니다. 회사에 다니면 이렇게 갑자기 잘렸을 때 대비할 수가 없겠어요, 뭐. 나 사업을 해야겠다. 예전부터 난 부자가 되려면 반드시 본인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 당분간 내가 그동안 모았던 돈으로 생활하면서 내 사업 한번 해볼래. 뭐? 아이, 여보, 그러지 말고 그냥 다시 취업하는 건 어때? 지금 경기가 어려워서 회사가 부도난 건데 여기서 사업을 하겠다고? 나는 반대야. 사업한다고 우리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보장도 없잖아. 아직 애기들도 너무 어리고 시어머니 치매도 지금 심각해. 그러니까 더욱 돈을 많이 벌어야 해. 나 진짜 사업하면 잘할 수 있어. 내가 그래도 모아놓은 돈이 꽤 있잖아. 당신도 내 경제관념 알지? 나 한 번만 믿어줘. 친정에 알리지 말고. 알겠지? 남편은 벼랑간 갑자기 사업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전 그런 남편을 믿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반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애들이 너무 어렸어요. 둘째는 갓 돌을 지난 상태였거든요. 첫째도 겨우 5살이었죠. 시어머니의 치매는 말할 수도 없이 심각한 상태였어요. 안 그래도 혼자 집에서 이 사람들을 상대하느라 죽어났는데 남편이 사업을 시작하면 안 봐도 뻔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해서 남편을 설득했는데 남편은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애초에 제 말을 들을 생각도 없어 보였습니다.
결국 제 반대에도 기어코 사업을 시작한 남편은 처음엔 그래도 돈을 어느 정도 가져왔어요. 그런데 원래 잘 나가다 한 번 삐끗하면 급속도로 망하는 게 사업이잖아요. 처음에 조금 잘 되는 것 같았던 남편의 사업은 몇 개월 뒤 완전히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저는 사채업자가 돈을 내놓으라고 집에 찾아오는 것이 텔레비전에서나 있던 일인 줄 알았거든요. 제가 겪게 될 일이라고는 생각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찾아오자 안 그래도 심각한 시어머니의 치매는 말로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벽에 똥칠은 당연하고 어린애처럼 목 놓아 울고 사채업자에게 집에 있는 물건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나름 아파트에서 살던 우린 집까지 내놓았어요. 집을 팔고 그동안 모았던 돈으로 겨우 급한 빚을 갚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형부에게 돈을 빌리기도 했습니다. 반지하 단칸방을 겨우 구했는데 이것도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집주인이 아이가 둘이고 치매 환자까지 있다고 하니 우릴 받아주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갓 돌을 지났던 우리 둘째를 언니네 부부에게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은 친정엄마에게 맡겼어요. 저도 절대 그러고 싶지 않았고 또 엄마에게 얼마나 많은 소리 들었는지 모릅니다. 너무 서럽고 속상해서 아이들을 맡기고 밤에 잠도 오지 않았어요. 엉엉 우느라 잠이 오지 않았지만 당장 우리 가족이 살려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친정에 각각 맡기고 저는 당장 공장에 가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사업에 실패하고 다시 일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제가 나가 돈을 벌 테니 남편 보고 어머니를 돌보라고 했죠. 공장에서 일하니 몸이 너무 힘들고 아프더라고요. 그래도 절대 그만둘 순 없었습니다. 힘들어도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 제가 어떻게든 버텨야 했죠. 언니와 엄마는 상황이 이러니 괜찮다고 아이들에게 최대한 편의를 봐주었습니다. 그런 우리 친정 가족들에게 너무 미안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반면 남편은 돈을 벌 생각도 하지 않고 집에서 종일 울기만 했습니다. 처음엔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런 모습도 보기가 싫었어요. 엄마는 진지하게 제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이혼을 하라고 하셨죠. 저도 이혼 생각이 점점 들었는데 그러다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치매 증상이 워낙 심하기도 했고 노안이라 그런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저를 힘들게 했던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막상 돌아가시니 슬프더라고요. 남편은 안 그래도 사업이 망하고 우울했는데 시어머니마저 돌아가시니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저도 엄마 말에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 남편을 보니 인간 대 인간으로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본인이 차라리 사치하다 그렇게 된 거면 몰라도 잘 살아보려고 애쓰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남편에게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 다독이며 옆에서 응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아이들을 빨리 데려오고 싶었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은 너무나도 슬펐지만 한편으론 편한 마음이 들긴 했습니다. 차라리 갓난아이 5명을 키우는 게 치매 환자를 돌보는 것보다 쉬운 것 같았거든요. 그만큼 시어머니를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아무튼 저는 차례로 아이들을 데리고 오려고 공장에서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어요. 미영아, 언니가 수진인 잘 보고 있어. 그러니까 너 몸 다 상해가며 일하지는 마. 응? 언닌 네 몸이 걱정되어 그래. 수진인 언니네가 잘 돌볼 테니까 엄마 집에 있는 첫째를 먼저 데려가. 언니, 진짜 너무 고마워. 만약에 이 세상에 언니랑 엄마가 없었으면 난 어떻게 살았을지 생각도 하기 싫어. 형부한테도 너무 미안해.
이번에 우리 남편 회사 자리도 알아보고 있다며. 매번 받기만 해서 어떡해? 아니야. 이렇게 힘들 때 의지하는 게 가족 아니야? 남편이 재부 사정도 안타깝다고 경력 살려 일할 수 있게 알아보고 있대. 그러니까 재부도 너무 속상해하지 말라고 해줘. 대신 사업엔 다시 손도 들이지 말라고 하고. 이렇게 힘들 때 언니와 형부가 우리 부부를 많이 도와주었어요. 남편의 빚을 갚아준 것도 모자라 형부는 우리 남편이 일할 수 있도록 회사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공장에서 죽어라 일하니 그래도 목돈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돈은 어마어마한 빚을 갚으면 남는 게 없긴 했어요. 남편의 사업 실패도 실패지만 시어머니의 병원비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이 돈을 다 갚을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걱정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형부가 마침내 남편이 일할 회사를 하나 알아봤다고 연락이 왔어요. 저는 너무 기쁜 마음에 남편에게 바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 회사에 가고 싶지 않다고 고집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본인이 알아서 때가 되면 일하러 나간다고 했죠. 전 답답한 마음에 지금 우리 자식들도 남의 집에서 생활하는데 찬밥, 더운 밥을 가릴 때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남편과 이때 정말 많이 싸웠어요. 언니도 우리 남편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욕했습니다. 힘들게 일자리 알아봐준 형부에게도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요. 결국 저는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아들을 돌보고 있던 엄마는 하루라도 빨리 남편하고 이혼하라고 했거든요. 남편은 제가 처음으로 이혼 얘기를 꺼내자 그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혼하고 싶진 않은지 형부가 알아본 회사에 출근하기 시작했어요. 출근하고도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본인을 괴롭힌다고 울기도 했어요. 생전 술은 입에도 안 대던 사람이 처음으로 소주를 마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남편에게 대단하다고 칭찬하고 어르고 달래서 출근을 시켰습니다. 힘들 때면 돌아가신 시어머니와 남의 집에서 사는 아이들을 보고 버티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힘들어도 울면서 회사에 다니더라고요. 남편까지 일하니 확실히 재정적으로 조금 나아지긴 했습니다. 저도 쉬는 날이 없이 공장에 나가다 쉬는 날도 생겼어요. 그렇게 1년을 일하고 친정엄마로부터 먼저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아들을 데려오고 몇 달 뒤에 딸을 언니에게 데려왔어요. 저랑 있던 기간보다 언니가 키워준 기간이 더 길었던 우리 딸은 한동안 저랑 남편을 어색해 하더라고요. 제가 배 아파서 낳은 딸이 그런 모습을 보이니 속상했습니다. 그래도 그럴수록 제가 더 잘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공장을 그만두고 집 근처에 있는 식당에 나가 일했습니다.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낸 시간에 가서 일하고 아이들이 집에 오면 직접 밥도 차리고 아이들을 돌봤어요. 남편은 다행히 친구도 없고 취미도 없어 월급을 그대로 집으로 가져오는 사람이었거든요. 아끼고 아끼는 게 몸에 뱄던 사람이라 조금씩 형편이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죽을 것 같다가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더라고요. 버티고 버텼더니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나선 단칸방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비록 전세였지만 집을 얻기도 했어요. 나름 살만해졌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여전히 짠돌이였습니다. 게다가 사업이 망했다가 우리가 기적적으로 일어났으니 더욱 심해졌어요. 뭐? 미술? 여보, 말이 되는 소리래. 우리 형편에 무슨 미술을 시켜?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그건 우리가 잘 살아야 지원해 주는 거야. 지금 이 상황에서 딸한테 미술 시키면 당신 또 공장 가서 일해야 돼. 하지만
학교에서 선생님이 몇 번이나 말씀하셨어. 우리 딸한테 재능이 있다는데 어떡해. 어렸을 때 언니네 집에서 키워서 내가 얼마나 미안한 마음이 큰지 알잖아. 한 달에 많은 돈도 아니고 이 정도는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잖아. 그 돈이 시간이 흐를수록 더 늘어난다고. 만약에 이러다 애가 전공을 미술로 하겠다고 하면 어떡해? 당장 대학 입시 때도 수백이 들어간다고 하잖아. 안 돼. 절대 반대야. 현실에 순응해 사는 것도 능력이야. 우리 딸은 미술의 재능이 아주 많은 아이였어요. 오죽하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제게 미술을 꼭 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딸 본인도 미술에 관심이 많았어요. 미술이라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봐도 딸의 실력은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반대가 너무 심했어요. 우리 형편에 이런 예체능 쪽으론 절대 밀어줄 수가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딸도 고집이 있던 아이라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결국 이 얘기를 듣고 언니가 우리 딸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 키웠던 정이 있어 형부가 선뜻 지원해준다고 했다 하더라고요. 언니와 형부에겐 너무 미안했고 고마웠어요. 동시에 남편에겐 날이 갈수록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전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도 계속해서 식당에서 일했거든요. 열심히 살아서 돈을 죽어라 모으기만 하고 쓰진 않는 모습에 속상했습니다. 물론 남편의 마음이 이해가 아예 안 가는 것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평범하게 살진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확실히 한번 사업이 망해서 가세가 기운 뒤로 남편의 돈에 대한 집착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원래도 구두쇠였는데 다시 취업한 이후론 100원이라도 아끼려고 애를 썼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아들이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사립대와 국립대 둘 다 붙었고 사립대를 가고 싶어 했어요. 그 학교가 더 유명하기도 했고 아들이 원하던 학교였거든요. 하지만 등록금이 비싸다는 이유로 남편이 반대해서 국립대에 입학했어요. 이때 처음으로 아들이 제게 서운하고 속상하다고 울기도 했습니다. 저도 저런 남편이 이젠 너무 싫었어요. 이러다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대학 사건으로 집안 분위기가 그렇게 좋진 않던 상태였어요. 집에서 서로 대화도 하지 않았고 분위기는 날이 갈수록 냉랭해졌습니다. 딸도 미술 사건으로 남편에게 등을 돌린 상태였죠. 가족들이 서로 대화도 없고 저도 이땐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냥 이제 모든 것이 지긋지긋한 상태였습니다. 이만큼 참은 것도 대단하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남편에게 이혼 얘기를 꺼내게 되었습니다. 여보, 이혼하자. 나 이제 힘들어. 남은 인생은 그래도 마음 편하게 살고 싶어. 당신도 그동안 고생 많았어. 그냥 우리 이제 서로를 놔주자. 어쩌면 당신하고 나는 엮이지 않는 게 서로에게 좋을 수도 있어. 남편은 제가 저렇게 말하자 말이 없었어요. 예전엔 이혼 얘기를 꺼내면 안 된다고 말리더니 이제는 체념한 상태 같았습니다. 아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자 전 속이 답답했어요. 그래서 직접 가서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아이들도 제가 이혼 얘기를 꺼내자 알겠다고 순응하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서류를 내밀자 말없이 회피했습니다. 싫다는 말도 알겠다는 반응도 아니었어요. 철저히 이혼에 관한 말은 물론이고 저 자체를 피하더라고요. 그러다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이혼 얘기가 나오고 서로 말을 하지 않고 지냈는데 갑자기 제게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병원이더라고요. 네, 이정현님 보호자세요? 지금 건물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셔서 실려오셨어요. 빨리 여기 병원으로 와주시겠어요?
사거리에 있는 대학 병원이에요. 네, 지금 바로 와주세요. 네? 뭐라고요? 우리 남편이 그랬다고요? 잠시만요.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잠시만요. 택시!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에 전 바로 택시를 잡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너무 놀라 택시에서 혼자 심호흡하며 손을 얼마나 떨었는지 몰라요. 택시 기사님이 남편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했더니 아주 빠르게 운전해서 도착하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급하게 갔더니 남편은 이미 숨이 끊긴 상태였어요.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이미 병원에 왔을 때도 죽은 상태였다고 하더라고요. 엉엉 울며 친정 식구들에게 말하고 딸과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렇게 결국 남편은 사망 선고를 받고 하늘로 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하늘로 가고 전 죄책감에 불면증에 걸리게 되었어요. 장례를 치를 때도 모든 게 제 탓인 것 같았습니다. 만약 제가 남편에게 이혼 얘기를 꺼내지 않았으면 남편이 저렇게 극단적으로 죽진 않았을 것 같았습니다. 괜히 이혼하자고 해서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 같았어요. 남편에게 너무 미안해서 혼자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새벽에 혼자 깨서 남편에게 미안하다고 허공에 대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태라서 전 남편의 유품에는 손을 댈 수도 없었습니다. 제가 심각한 상태로 지내자 언니가 우리 집에 와서 많이 도와주었어요.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고 언니는 저를 기꺼이 도와주었죠. 언니의 도움으로 우리는 같이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언니가 갑자기 이게 뭐냐고 묻더라고요. 봤더니 무슨 보물지도 같은 지도가 하나 있었어요. 전 처음에는 그게 아이들 용품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남편 책상에서 나온 거고 또 이상한 마음이 들었어요. 엄마가 전화로 꿈자리가 이상하기도 하다고 했고 찜찜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촉이 워낙 좋은데 자꾸 제게 무슨 일이 없냐고 묻더라고요. 지도를 다시 봤더니 다행히 멀지 않은 곳이었어요. 동네에 뒷산이 하나 있었는데 남편하고 자주 가던 산이었거든요. 지도는 그 뒷산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엄마가 자꾸 물어보기도 하고 저도 이상하게 자꾸 그곳으로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큰 마음을 먹고 그곳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볼까 두려워서 일부러 해가 진 다음 인적이 드물 때 출발했어요. 가면서도 속으로 아무 일이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무언가 불길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마침내 남편이 표시한 곳에 갔더니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나무가 한 그루 있고 놀랄 만큼 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려가려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나무 밑을 조금 파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처음에 땅을 조금 팠더니 뭔가 이상한 게 보였어요. 비닐봉지 같은 게 있길래 계속해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무슨 비닐이 보이더라고요. 그걸 파내니 상자가 보였고 그 상자를 뜯었더니 돈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처음에 돈다발을 보고 너무 놀라 그대로 뒤로 넘어졌어요. 생각보다 많은 금액에 전 좋은 게 아니고 오히려 무서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순간 주위를 둘러보았는데 정막만 가득했어요. 솔직히 그때 혼자 그냥 돈을 들고 도망갈까 생각도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돈이 딱 봐도 너무 많은 금액이라 무섭더라고요. 순간 이건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란 기분이 들었습니다. 일단 무서운 마음에 언니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어요. 언니는 가만히 있으라고 하더니 형부와 도착했습니다. 형부와 언니랑 같이 돈을 셌더니 그 금액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셋이 죽어라 샜더니 금액이 무려 50억이었습니다. 형부는 절대 이걸 우리끼리 해결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을 불러 우리가 직접 신고했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자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동안 전 괜히 너무 무서워서 잠도 잘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이 도대체 어디서 돈이 난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평소에도 많이 아끼는 편이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50억은 혼자 모은다고 모을 수 있는 돈이 아니었잖아요. 이 모든 의문점이 얼마 뒤에 밝혀졌습니다. 저희가 수사로 알아봤는데요. 이 씨가 생전에 몰래 회사 돈을 횡령한 거였습니다. 한 번에 한 것도 아니고 수년에 걸쳐 몰래 횡령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참고인 조사를 해야 해서 선생님을 부른 거고요. 정말 모르셨나요? 네? 횡령이요? 아니요, 저는 몰랐어요. 사실 죽기 전에 제가 이혼하자고 했어요. 제가 만약 남편이 저러고 살았다는 걸 알았으면 이혼 얘기를 했을까요? 전 진짜 맹세코 전혀 모르던 얘기예요. 그런데 회사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그 회사를 추천해준 사람이 선생님의 형부라고 하던데 맞나요? 설마 다 짜고 치는 건데 모르는 척을 하는 거 아니겠죠? 바른 대로 말씀하셔야 해요. 이거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아니에요. 우리 형부가 소개해준 회사는 맞아요. 그런데 그것도 남편이 무직으로 집에 있으니까 그런 거고 절대 다른 뜻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아이고, 이 사람은 죽어서도 사고를 치네. 억울해 죽겠다. 이 사건으로 우리 친정 식구들과 저는 한동안 경찰에 얼마나 불려갔는지 모릅니다. 전 죽은 전 남편이 혼자 저렇게 횡령을 할 거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경찰에서는 우리 의심하고 공범이 아니냐고 했어요. 특히 형부가 우리 남편에게 회사를 소개해줬으니 고생을 많이 했어요. 회사에서도 우리에게 정말 몰랐냐고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우린 진짜로 아무것도 모르던 상태였어요. 결국 변호사를 선임하고 시간이 흘러 우리의 결백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은 다 해결되었는데 이 사건으로 전 살이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죽은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컸는데 이젠 미안한 마음도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하늘로 갔으니 이제 돈이고 뭐고 마음 편하게 살길 바라고 있죠. 아들과 딸도 남편을 생각하면 그냥 애증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우리 아버지에게 가졌던 마음을 우리 자식들도 똑같이 느끼다니 씁쓸한 마음이 들어요. 친정엄마는 어쩐지 처음부터 별로였다고 이제 제 인생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언니와 형부도 제게 고생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젠 마음 편하게 두 다리 뻗고 돈도 적당히 쓰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사연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파란만장한 인생이 앞으론 제발 평탄하길 바라며 제 사연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들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노숙자로 살다가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살고 있는 아저씨 김진호라고 합니다. 오늘은 용기 내어 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매일 일기를 쓰고 있지만 영상으로나마 제 사연이 남아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제 글 좀 잘 다듬어 주셔서 아직 세상이 살만하다는 걸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제가 배운 게 없어 글이 들쑥날쑥 하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전 날 때부터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남들은 다 있는 부모님이 저만 없었죠. 어릴 때야 엄마와 아빠의 존재가 제대로 뭔지도 모르니 그냥 저냥 지냈지만 어느 정도 크고 나니
왜 난 엄마랑 아빠가 없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게다가 고아원에 맡겨진 애들 중에서도 주기적으로 부모님이 찾아오는 애들이 있었는데 흙먼지를 잔뜩 일으키며 엄마, 아빠 하며 달려가는 애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심 제 부모님도 저를 찾아오지 않을까 밤까지 새가며 기다리기도 했고 단 하루도 저를 찾아오지 않는 부모님 때문에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너무도 사랑을 받고 싶어 매일같이 고아원 선생님들에게 붙어 다니며 관심을 끌려고 했었지만 고아원이라는 게 한두 명만 보호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고아원 선생님들은 저보다 더 돌봄이 필요한 어린애들과 시간을 보내느라 저는 뒷전이었습니다. 그런 유년 시절을 보내다 보니 학교에 갈 나이가 되면서도 전 자연스럽게 위축되더라고요. 다른 애들은 삐까번쩍한 가방에 옷에 예쁘게 차려입고 등교하는데 저만 고아원에서 먼지나 잔뜩 먹은 헌옷에 헌가방. 물론 처음엔 그러면서도 좋은 친구를 사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첫 등교 날 담임 선생님이 시켜서 주변에 앉은 아이들과 가족 이야기 나누는데 나는 엄마 아빠가 없어서 고아원에 살고 있어. 라고 하자마자 한 아이가 우리 엄마가 엄마 아빠 없는 애들이랑은 놀지 말랬어. 라면서 등을 돌리더라고요. 안 그래도 성격이 내성적이고 상처를 잘 받는 편이었던 저는 더욱더 반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했죠. 또 한반 친구들 역시 굳이 그런저런 대화를 한다거나 자기 무리에 끼워 함께 다니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초등학생 때는 아직까지 애들이 순수한 맛이 있어 심하게 문제가 생기거나 하지 않았지만 문제는 중고등학교였어요. 야, 너 엄마 아빠 없다며? 당시 반에서 꼭 한두 명은 있는 노는 아이들에게 전 아주 좋은 타겟이었습니다. 매일 고아원에 사는 버러지라는 막말을 듣고 심심하면 그 아이들의 주먹질에 뺨이 퉁퉁 부어 하교하기 일쑤였죠. 주변 사람들이 제 몰골을 보고 힐끔힐끔 거리는 것 또한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러웠지만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그 당시 상황에 좌절만 하지 않고 차라리 공부라도 열심히 해서 나중에 좋은 직장에 들어가자는 일념을 가지고 성적을 올리는 데 매진했다는 점일 겁니다. 물론 성적이 잘 나온다고 해서 양아치 놈들이 저를 괴롭히지 않는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담임 선생님은 제 성적 때문이라도 저한테 관심을 갖다 주더라고요. 아마 너 정도 성적이면 서울권 대학교는 갈 것 같구나. 지금처럼 열심히 공부해라. 알겠지? 선생님의 칭찬을 듣고 나면 힘이 나서 밤을 새워 더욱 열심히 공부했고 성적을 올리기에 급급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대학에 갈 시즌이 되자 전 도저히 대학에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전부 돈 때문이었죠. 그동안 학교를 다니면서도 전단지를 돌리거나 하는 등 학교 몰래 알바를 해오곤 했지만 그것만으론 등록금을 도저히 모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험 결과상 전액 장학금 받을 수 있는 학교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수준이 아주 높은 대학교는 아니었어요. 차라리 공부머리가 조금 더 있었다면 이 노력이 뒷받침돼서 이름 좀 알려진 대학교에 장학금 받으면 다닐 수 있었을까요? 제가 내야 하는 돈만 생각해도 머리가 지끈거렸고 너무나 까마득했어요. 그래서 그동안의 노력이 아깝긴 했지만 전 결국 과감히 대학을 포기하고 바로 아르바이트 자리 구해 돈을 버는 데 집중했어요. 성인이 돼서는 고아원을 나가야 했기에 급히 작은 원룸을 얻어 생활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벼뜰 날이 있을 거야. 그런 다짐만 되새기면서 일을 하기 바빴어요. 손에 잡히기는커녕 실루엣조차 보이지 않을 만큼 멀게 있는 희망 하나만을 믿고서 정말 허리가 휘도록 일했어요.
카센터,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신발 닦기, 핸드폰 영업, 방문 판매상까지.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자는 시간 빼고는 한두 시간이 비는 것도 아까워서 무조건 단기로라도 알바를 뛰었던 것 같아요. 연애, 결혼? 당연히 생각 못 해봤습니다. 애초에 친구조차 없었는데 A는 제게 사치였죠. 여자친구를 사귀게 되면 무조건 돈이 들 수밖에 없는데 당시 제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었던 저한텐 여자친구한테 길거리에서 파는 붕어빵 하나 사주는 것조차 100번은 넘게 고민을 해야 했습니다. 저조차도 그런 현실이 참 고단하고 힘들었지만 살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선택이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청춘이란 단어를 떠올리면 제겐 고난이란 단어가 늘 함께 연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30살이 됐을 때는 작게나마 회사에 들어가 알바를 할 때보단 훨씬 더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는 조금만 잘못을 해도 금방 잘리고 다른 사람이 제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아 여러모로 곤란할 때가 있었는데 적어도 회사는 정규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잘리기도 힘들고 결국 저 혼자만 알아서 열심히 일하면 그만큼 보상이 돌아오는 곳이었으니 처음 면접에 붙고 합격했다는 문자를 받았을 땐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사회를 너무나 만만히 보았던 걸까요? 하필 들어갔던 첫 회사는 일 많고 직원 부려먹기로 악명이 높은 회사였습니다. 진호 씨, 일 똑바로 안 해? 어떻게 이런 능력 가지고 우리 회사에 붙었어? 아무리 신입이어도 그렇지. 이렇게까지 능력이 없어서는. 진호 씨는 복사 하나 제대로 못해? 대체 할 줄 아는 게 뭐야? 회사에 놀러 나와? 밥만 먹으러 왔어? 진호 씨 이러라고 우리가 돈 주는 줄 알아? 이럴 거면 때려치워. 진호 씨 자리 대신 들어올 사람 차고 넘치니까. 그리고 살은 좀 빼라니까. 살이 이렇게 투덕투덕 찌니 행동도 굼뜬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너무나 공격적인 상사의 말에도 허리 구부리고 죄송하단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곳이었어요. 그렇게 힘들게 붙은 회사도 매일매일이 눈물바람이었습니다. 제가 일을 못하는 것은 100번 이야기해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지만 당시 회사는 신입인 저에게 아무런 교육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입사한 선배들의 일을 어깨너머로 보고 배우며 저 스스로 깨우쳐야 했죠. 마치 정글에 던져놓고 네가 알아서 하란 식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이전에 비슷한 일을 해본 것도 아니고 난생 처음 해보는 건데 어떻게 가르치거나 받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일을 완벽히 처리하겠습니까? 처음엔 너무 억울해서 좋게 말도 해봤습니다. 실수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미흡해 그런지 제대로 배우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떤 식으로 업무를 처리해야 할지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혹시 조금이라도 제가 할 일에 대해서 배울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런 말이 통하는 곳이었다면 애초에 제 실수에 대해 저런 식으로 면박을 주진 않았겠죠. 제 말의 회사 사장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굳이 안 가르쳐줘도 알아서 배웠다느니 넌 일머리가 없어 어느 회사에 가도 망할 거라느니 정말 막말도 이런 막말이 없었습니다. 행동이 너무나 유치한 상사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제게 일부러 발을 걸어 넘어지게 한다거나 제가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는 틈을 노려 그 즉시 모두가 있는 앞에서 면박을 준다거나 이 회사는 마치 어른들이 일하는 곳이 아니라 나이 어린 아이들이 있는 곳 같았습니다. 나중 되니 제가 회사를 다니는 건지 학교를 다니는 건지 도통 알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도 면접을 준비하고 보면선 분명 배울 게 많을 거란 기대를 잔뜩 가지고 들어왔는데 여러모로
좌절스럽고 실망스러웠습니다. 결국 돈이 궁하다곤 해도 그런 말 들으면서 계속 버틸 순 없겠더라고요. 첫 회사를 그렇게 그만두고 전 택배 상하차 일을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너무 일을 많이 해서 그런지 몸이 그렇게 좋진 않았지만 차라리 아무 생각 없이 몸을 움직이는 게 더 나았어요. 그리고 택배 상하차는 조금만 손이 느려도 크게 호통을 받곤 했지만 당시 회사에서 들었던 욕설이 쏟아지진 않았으며 그래도 다 같이 고생해서 그런지 점심시간 때 되면 작게나마 같이 일하는 사람들끼리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택배 일을 3년 정도 하다 전 운명과도 같은 여자를 만났습니다. 연애도 결혼도 없을 거라 생각했던 제 인생에 유일하게 빛이었던 사람이죠. 우연을 거듭했던 만남은 저를 헤어나올 수 없을 만큼 깊은 사랑의 굴레로 떨어뜨렸어요. 뼈 빠지게 번 몇 천만 원의 돈. 그 돈으로 새 살림을 차리기엔 적을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여자를 놓치면 저에게 다시는 이런 핑크빛 기류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에 급히 금반지 하나 준비해서 엉성하게나마 고백을 했어요. 많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당신 나와 결혼하면 고생 안 시키고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나 한 번만 믿어주라. 사랑해, 소영아. 프로포즈를 할 때까지만 해도 아내가 저 같은 남자와 결혼을 해줄까 많이 걱정했습니다. 이런 말을 해볼까 저런 말을 해볼까 혼잣말도 많이 중얼거렸죠. 고백 전까지는 어찌나 떨렸는지 아내 앞에 서서 반지를 주는데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하지만 제 멋없는 고백이 끝나자 아낸 눈물까지 훔치며 프로포즈를 받아들여 주었어요. 아마 아내가 바닷가에서 제 고백을 받아준 그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기뻤던 날일 겁니다. 마찬가지로 1년 정도 이어졌던 결혼 생활은 행복하기 그지없었어요. 여보, 오늘도 일하느라 너무 수고했어. 나만 집에 있어 미안해 어째? 그런 말 마. 나 같은 남자랑 결혼해 준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당신도 집안일 하느라 바쁘잖아. 결혼을 하고 난 후 아낸 일을 쉬게 되었습니다. 아낸 어렸을 적 사고로 크게 다친 이후 허리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연애를 할 때도 평소 허리가 안 좋았기 때문에 쉬고 싶다는 말을 많이 하곤 했는데 돈을 벌어야 하니 그러지 못하고 있었죠. 그런 아내 모습이 안쓰럽고 안타까워 결혼을 하면 내가 일을 할 테니까 몇 년이라도 쉬라고 아내에게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그래도 될까? 당신 혼자 너무 고생일 텐데. 아니야, 나도 일할 수 있어. 마트라도 가서 바코드 찍는 일 하면 돼. 그런 일 하나도 힘들지 않아. 이 사람이? 안 돼. 바코드 찍는 일은 안 서 있어? 그것도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해. 당신은 아무 생각 말고 무조건 쉬어. 내가 결혼 전엔 당신한테 약속한 거잖아. 당신이 쉬어야 나도 마음 편해. 당신도 참. 아내는 제 배려를 너무도 고맙게 생각해 주었어요. 그리고 제가 돌아올 때면 따뜻한 밥상으로 포옹으로 저를 맞이해 주었죠. 아내와 함께하는 삶은 처음으로 가족의 품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아내 역시 저처럼 고단하고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집이 가난해서 끼니를 해결하지 못할 때가 많았고 아래엔 줄줄이 동생들 뿐이라 많은 걸 포기하고 살았다 해요. 공부를 좋아하고 또 무척 잘했지만 어린 나이에 공장에 들어가 일을 해야 할 만큼 빠듯한 형편이었기에 그토록 가고 싶었던 대학도 가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닮은 점이 많았고 그랬기에 저희는 서로를 그 누구보다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같은 어려움을 겪고 나고 자라면 더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결혼을 준비한다거나 신혼 때 종종 싸우는 부부들도 많다고 하던데 아내나 저나 그런 흔한 싸움이 한 번 없었습니다. 아내가 토라지거나 제가 마음이 잠시 상한 적은 있어도 둘 중 누군가의 언성이 높아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지요. 하지만 저에게도 그렇고 아내에게도 그렇고 걸린 부분은 있었습니다. 바로 장모님이었어요. 장모님은 돈에 대한 집착이 좀 강하신 분이었어요. 아무래도 없는 형편에서 아이들을 키우려다 보니 그럴 수 있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가 남다르셨습니다. 특히 장모님은 아내에게 주로 돈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었어요. 예, 우리 최서방, 이번에 월급 얼마 들어왔니?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요즘 몸이 너무 아파서 병원을 가야 하는데 돈이 없어 가지를 못하고 있다. 아유, 어떻게 돈 좀 빨리 마련해 줄 수 없겠니? 제겐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주로 아내를 통해 생활비를 달라고 말씀하시곤 했는데 처음엔 이런 식으로 병원 얘기를 하셨어요. 장모님이 아프시다고? 아이, 그럼 얼른 입금해 드려야지. 전 장모님이 아프시다는 말에 놀라 서둘러 돈을 입금해 드리었고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턴 이 빈도수가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한약방에 가서 약을 지어야 한다. 머리가 아프다. 그 다음 날은 배가 아프다. 아무래도 종합검사를 받아야겠다. 제가 보기엔 장모님께서 너무 건강 염려증이 심하신 것 같았습니다. 특히나 저희도 외벌이라 살기 빠듯한데 이런 식으로 자꾸 돈을 요구하니 너무 난처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장모님에게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보았어요. 장모님, 저 아프면 병원에 가시는 것도 좋지만 등산을 한다든지 평소에 운동을 해서 몸 관리해 놓으시는 게 더 좋을 거예요. 매번 병원 가면 그 돈도 부담이 되고 어찌됐든 당장 큰 병에 걸리신 게 아니니까 약으로 너무 관리하지 마시고 산책이나 운동을 해보세요. 최서방, 솔직히 말하게 나한테 주는 돈이 그리 아깝나? 큰 병에 걸린 게 아니라고? 최서방은 모르네. 우리 나이엔 이런 잔병들이 모여 다 큰 병이 되는 거야. 자넨 아파보지 못해 모르는 거라네. 장모님은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기다렸다는 듯 화를 벌컥 내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자기한테 주는 돈이 아까워서 괜히 운동을 하라는 말을 했다느니 하며 서럽다고 눈물까지 흘리시는데 순간 할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결국 죄송하단 말씀만 수백 번 드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숨이 저절로 새어나왔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당장의 돈이 문제였죠. 다행히 저희 부부 사이에 아이가 없긴 하지만 언젠가는 저희도 아이를 갖고 싶었고 그러려면 조금씩이라도 저금을 해야 하는데 장모님 때문에 당장 저금할 수 있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땐 어쩔 수 없는 결단을 내려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내도 이 말에 적극 동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엄마 눈치를 살피느라 말을 못했을 뿐이지 제게 계속 미안해하고 있었거든요. 아렌 자기가 먼저 말문을 열어보겠다 했고 그렇게 저희는 장모님 댁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장모님 댁 문을 열자마자 저와 아낸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늘 몸이 아파 집에 누워만 계신다고 했던 장모님이 글쎄 거실 한복판에서 화투를 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친구분들과 함께요. 장모님 옆으론 온갖 술병들이 나동그라져 있었고 심지어 담배까지 있었습니다. 자네 여길 어쩐 일로, 어떻게... 엄마,
제가 말하기도 전 아내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지금까지 병원비 명목으로 타냈던 돈 다 고스톱 치려고 한 거죠? 맞지?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동안 이 사람한테 말하기 부끄러워 말 못했는데 정말 어떻게 나이를 먹고도 사람이 이렇게 안 변할 수가 있어요? 엄마 어렸을 때 노름하는 습관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고 살았는지 다 잊은 거예요? 그걸 다 잊은 거냐고요? 예. 아니 그게 아니고 니들한테 돈 탔을 땐 정말 아파달라 한 거야. 너무 아파서 나갈 힘도 없었어. 이건 오랜만에 친구들이 올라와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판 친 거다. 어쩔 수 없이 한 거라고. 오해하지 말아라 소영아. 응? 아내의 말이 처음엔 뭔 말인가 싶었지만 돌아가는 상황을 보다 보니 알게 되었습니다. 장모님이 그간 병원비가 아니고 친구들과의 노름을 위해 돈을 타간 것이었다는 걸요. 그날 장모님은 제게 싹싹 빌며 절대 아니라고 오해라며 했던 말을 또 반복했습니다. 최서방, 내가 말이야 오늘 기분도 좋고 친구들도 오니까 옛날 생각이 나니 한판 한 거네. 지금까지 내가 받은 생활비는 전부 다 병원비로 쓰였어. 정말이야. 엄마, 그럼 약봉지 보여줘요. 약봉지라도 보여주라고요. 어? 약봉지? 아이고, 예, 그건 진작 다 버렸지. 누가 요새 약봉지를 보관해두니? 다 쓰레기인데. 그럼 나 병원에 전화해봐도 돼요? 엄마 다니는 병원 전화해보게. 어디 이름 불러봐요. 장모님은 아내가 병원 이름을 대라고 하자 갑자기 손을 벌벌 떨고 말을 주춤하셨습니다. 역시나 병원비는 거짓말이었던 거죠. 그래도 제가 인사드리러 갈 때부터 따스하게 제 손을 잡아주시며 아들이 생긴 것 같다고 말씀해 주시던 분이었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맞고 나니 저도 아내도 장모님에 대한 실망이 상당했습니다. 아낸 그 후로 장모님을 보지 않겠다고 했고 전 그렇게까지 상황이 커지지 않길 바라긴 했지만 일단 아내의 뜻대로 맞춰주었어요. 옆에서 보면 아내와 장모님 사이엔 꽤나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일들 말이죠. 아내가 좀 진정이 된 후에야 저도 아내의 가슴 속에 있었던 한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어린 시절 노름을 좋아하는 장모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다 해요. 공장에 들어가서 닭장 안의 닭처럼 열심히 일해 돈을 벌어와도 그 돈을 들고 장모님이 노름판에 가시는 바람에 동생들 학비를 내지 못한 적도 있다 해요. 그 바람에 울면서 아내가 직접 노름판에 간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장모님도 그땐 싹싹 빌었지만 결국 그건 또 그때뿐이었고 노름판에 가서 일을 치셨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내는 어느 순간 장모님을 미워하는 수준이 아니라 혐오하게 되었고 몇 년간 얼굴도 보지 않고 살았다 해요. 난 우리 엄마가 제일 싫었어. 엄마만큼 끔찍한 사람이 없었어. 어린아이가 울면서 노름판에 가지 말라고 엄마를 말리는데도 우리 엄만 뒤도 안 돌아보고 달려간 사람이야. 그걸 참고 산 아빠가 대단한 거지. 난 엄마를 찾아서 안 다뤄본 데가 없었어. 동네 술집이며 다방이며 온갖 군데 다 찾아다니다가 언젠 차에 치여 교통사고까지 났어. 성격이 유순한 아내였지만 가끔 도끼 어린 얼굴로 그런 말을 하는 아내를 보면 장모님에 대한 혐오를 가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장모님과 인연을 끊고 난 후엔 아내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고 저희 무탈하게 삶을 이어나갈 수 있었어요. 가끔 아내는 장모님을 생각하면 많이 속상한지 저 몰래 소주를 들이키곤 했지만
들키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 조용히 모른 척 해주었죠. 그런데 참 풍파라는 건 한 번에 닥치더라고요. 아직도 이때를 생각하면 정신이 나갈 것처럼 힘이 드는데요. 저는 그쯤 너무나 끔찍한 일을 겪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모든 것들이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제가 잠시 지방에 출장을 갔을 때였습니다. 그날은 눈을 뜰 때부터 어쩐지 기분이 이상했어요. 간밤에 악몽을 꿔서 그런지 일어났는데 뭔가 느껴지는 기운이 다르더라고요. 졸린 눈으로 저도 모르게 주변을 두리번거렸는데 그때 어딘가에서 부재중 전화가 걸려와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어보니 병원이었어요. 믿기지 않았지만 아내가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있단 연락이었어요. 급한 마음에 슬리퍼만 신고 정신없이 차를 타고 병원으로 뛰어갔는데 이미 안에 숨을 헐떡거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도통 알 수가 없었어요. 왜 아내가 병원에 누워 있는 건지 그저 믿기지 않아 두 눈을 크게 치켜뜨기만 했습니다. 여보, 아내가 저를 힘겹게 불렀습니다. 아내는 숨을 쉬는 것조차 버거워 보였어요. 전 아내의 손을 꼭 붙잡아 주었지만 아낸 제게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입을 뻐끔거리다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죠. 그리고 저는 나중에야 아내가 어떻게 교통사고를 당하게 된 건지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은 장모님 때문이었습니다. 장모님이 저희 집 열쇠를 복사해 몰래 밤중에 들어와 통장과 도장을 훔치려 하다 아내에게 발각이 되었고 아내가 그걸 쫓다 그만 밤중에 사고를 당한 것이었죠. 너무나 허망하고 허탈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라 장모님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은 이미 어딘가 알 수 없는 곳으로 도망을 간 후였고 나중에 구속이 되긴 했지만 아내의 죽음에 비하면 너무나 가벼운 형벌만 받았을 뿐이었어요. 전 그 뒤로 모든 삶의 희망을 잃었습니다. 일을 할 수도 없었어요. 일을 못하니 월세를 낼 수가 없어 신용카드로 빚을 내어 한 달 견디었고 돈이라도 한 푼 생길라 치면 편의점에서 소주를 사와서는 안주도 없이 빈속에 술병을 들이켰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한심하기도 하지만 그땐 제정신으로 도저히 살 수가 없었을 때였습니다. 술이라도 들이켜야 그 기운으로 잠이라도 잘 수 있었을 때였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라도 쪽잠을 자면 아내가 꿈에 나오곤 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저를 향해 방긋 웃어주는 너무나도 어여쁜 아내가 꿈에서 제 이름을 부르는데 깨고 나면 베개가 흠뻑 눈물로 적시어져 있었습니다. 전 그럼 너무도 가슴이 아파 아내를 목 놓아 부르며 엉엉 울곤 했습니다. 제 신세가 참으로 처량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라 친구 하나 없이 외롭게 살다 겨우 2년이라 생각되는 사람을 만났는데 하늘도 무심하단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정말 삶에 대한 아무런 의욕도 미련도 생기지 않더라고요. 게다가 나중에는 신용불량자까지 돼서 더 이상 빚을 낼 수도 없었습니다. 집주인은 몇 달간은 제 편의를 봐주다가 계속해서 월세가 안 들어오니 어느 날 저를 불렀습니다. 이봐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네. 아내도 죽고 안타까워서 사정 봐주려고 했는데 더 이상은 나도 안 되겠어. 이제 나가줘요. 나도 먹고 살아야지. 계속 그쪽 사정만 봐주다 나도 같이 알거지 되게 생겼어. 이미 희망을 놓았던 전 주인 아주머니에게 한 번만 봐달라고 말할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결국 졸지에 길 한복판에 단출한 집 몇 가지와 함께 나앉게 되었어요. 노숙자 아닌 노숙자 생활을 했습니다. 지하철역에서도 잡았고 근처 공원에서도 잡았고
심지어는 애들 노는 놀이터에서도 벤치 한 구석에 쪼그려 누워 잠든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노숙자 생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저도 직접 노숙자가 되어보고서야 알았는데 원래 노숙자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엔 그들 나름대로의 텃세 같은 게 있더라고요. 인생의 나라까지 굴러본 사람들이라 그런지 단순히 말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길바닥에 나뒹구는 깨진 소주병 같은 걸 들며 진짜로 찌를 것처럼 위협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냥 말도 없이 다짜고짜 얼굴을 주먹으로 퍽 때리더니 그냥 멱살을 잡고 끌어내리는 인간들도 있었어요. 그래도 그런 건 제가 미리 피하면 되니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든 계절을 길에서 보내며 가장 힘들었던 것이 있다면 바로 배고픔이었어요. 쓰레기를 뒤지는 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미 먹을 만한 것은 다른 노숙자가 가져간 뒤였고 전 사람들 발에 밟혀 말라 비틀어진 바나나 껍질 같은 걸 먹으며 연명한 적도 있었습니다. 처음엔 너무 더러워서 헛구역질이 절로 나더니 나중에 가서는 그조차도 없어 못 먹더라고요. 그나마 공원 등에 수도가가 있어 물은 마음껏 마실 수 있던 것이 천만다행이었습니다. 아무리 굶주리고 힘들어도 남의 물건에 손을 대선 안 된다고 배워왔는데 정말 못 먹어서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하니 눈에 뵈는 게 없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눈으로라도 코로라도 이 배고픔을 좀 채워주고 싶어 마트에 들어간 건데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제 점퍼 안엔 몰래 숨겨온 과자 한 봉지와 빵 한 봉지가 있었죠. 자괴감에 울면서 먹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거의 몇 달 만에 제대로 씹을 만한 게 입에 들어오니 침이 잔뜩 고이고 배는 우렁차게 울고 이상한 만족감이 들어서 먹는 걸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처음이자 마지막 도둑질이라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한번 맛봐버린 맛이라 그런지 마트를 지나갈 때마다 참을 수 없는 충동이 느껴졌죠. 우유, 빵, 과자. 어느샌가 저는 매일같이 마트에 들어가서 작은 먹거리를 하나씩 훔치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러다 보니 가끔 더 큰 욕심이 나기도 했지만 이미 죄를 저지르고 있는 상황에서 더 무언가를 바라는 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마트에 큰 피해가 안 갈 만한 아주 작은 물품들만 집어왔어요. 물론 애초에 도둑질 자체가 마트 입장에선 나쁜 일이죠. 훔치면서도 너무 죄송스럽고 하고 싶지 않았지만 만약에 제가 그 상황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솔직히 도둑질을 절대 안 할 거라고 장담은 하지 못하겠습니다. 당시 전 그만큼 절박했거든요. 그렇게 도둑질을 한 3달 정도 했을 거였어요. 당시 전 쓰레기장에서 빗대 하나가 부러진 텐트를 주워 동네 인근 뒷산에 엉성하게나마 설치를 하고 그곳에서 지내고 있었죠. 물건을 구경하는 척 어슬렁거리다 마트 안으로 들어가서 그날 먹을 한 끼 분량의 빵이나 우유를 챙겨 나오면 재빨리 뛰어서는 텐트가 있는 곳으로 돌아와 허겁지겁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마찬가지로 도둑질을 할 생각이었죠. 몇 달째 갈아입지 못한 낡은 점퍼 안에 크림빵 하나를 숨기고 두리번거리다 밖으로 나오려는데 누군가 제 어깨를 턱 잡았습니다. 저기요, 저랑 잠깐 얘기 좀 합시다. 딱 걸렸구나 싶었죠. 만약에 도둑질했던 걸 현장에서 잡히면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아 전 남자의 손을 확 뿌리치고 길가로 달려나갔습니다. 그 와중에 훔쳐온 크림빵을 놓치고 싶지 않아 손에 꼭 쥔 상태로요. 눈이 잔뜩 내렸던 겨울이었던지라 빙판에 수십 번을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달렸습니다. 그러자 남자는 뒤에서 안 잡을 테니 조심하라고 천천히 가도 된다고 소리를 치더군요.
놀라긴 했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절 잡으려는 수법이라고 생각했어요. 숨이 턱 끝까지 찰 정도로 달려 텐트까지 돌아오고 나서야 비로소 안심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며칠간은 눈치가 보여 마트에 가지 못했습니다. 비록 하루에 한 끼, 그것도 제대로 된 밥은 한 번도 먹지 못했지만 어쨌든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배를 채우다 보니 하루만 굶어도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고 난리더라고요. 억지로 잠을 청하면서 배고픔을 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입구에서 등을 돌린 채 몸을 웅크리고 가만히 누워 있는데 텐트 근처에서 부스럭 소리가 났습니다. 가끔 가다 등산하는 사람들이 지나가곤 해서 이번에도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인기척은 10분이 넘도록 텐트 주변을 떠나지 않더라고요. 뭐 하는 사람인가 싶어 지퍼를 열고 내다봤더니 그 사람은 그때 마트에서 저를 잡았던 남자였습니다. 너무 놀라서 도망갈 준비를 하자 남자가 황급히 말했어요. 해코자려고 온 거 아니에요. 안심하세요. 손에는 라면과 버너, 그리고 소주 한 병이 들려 있었죠. 남자는 제 텐트 근처에 버너를 넣고 냄비에 물을 올려 라면을 끓였습니다. 맛있는 냄새가 나니 저절로 긴장이 풀어지더라고요. 슬쩍 눈치를 보며 라면을 먹기 위해 나가자 남자는 자신이 마트 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전부터 저희 마트 물건 훔쳐가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꼭 만나보고 싶었어요. 막상 그렇게 마트 사장을 직접 눈앞에 두니 너무 면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고개를 꾸벅 숙이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연발했습니다. 배고픔으로 인해서 정말 지켜야 할 인간의 도리를 잊어버린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마트 사장님은 제 사과에도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만히 끓고 있는 라면을 보다 소주 뚜껑을 따선 종이컵에 한 잔 따라 저에게 넘겨줬죠. 다 괜찮으니 술이나 한잔 합시다. 제가 이렇게까지 밑바닥 인생을 살기 시작한 이후 이처럼 저를 아무렇지 않게 대해주는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한 잔, 두 잔, 술잔을 기울이다 보니 애써 잊으려고 노력했던 제 옛날 이야기들이 술술 터졌습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님이 없어 고아원에서 자랐고 학창시절에는 변변찮은 친구도 없이 거의 왕따로 지내면서 열심히 공부도 하긴 했지만 돈이 없어 대학에 못 가고 처음 취직한 직장은 막말과 모욕으로 인해 그만두었으며 나중엔 정말 인생을 함께 할 수 있는 평생의 동반자를 만났다 생각했지만 그 동반자가 세상을 떠난 이야기까지 참 구질구질했을 겁니다. 정말 열심히 살고 싶었는데 더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특히 마누라가 죽은 뒤론 모두 손을 놓았습니다. 어떻게든 재기해보려 일자리 찾으려 했던 적도 있었지만 신용 불량자라서 아무도 저를 써주지 않아요. 처음에는 분명히 담담하게 제 이야기를 시작했던 것 같은데 어느새 때가 꼬질꼬질 낀 얼굴에 눈물이 한 움큼 흐르고 있더라고요. 애써 닦아보려고 해도 혼자 속에 품고 있던 서름은 멈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린애처럼 엉엉 소리내며 울고 있는데 면이 다 부른 라면만을 뒤적이며 가만히 제 이야기를 듣던 마트 사장님은 저를 꽉 껴안아줬어요. 얼마나 지금까지 힘들었어요. 너무 제 자신이 원망스럽고 싫었습니다. 아내가 그렇게 된 것도 다 제 탓 같고 세상도 싫고 아내도 무심하고 처음에는 눈물을 추스르느라 사장님이 뭐라고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일찍이 제가 있던 텐트로 온 마트 사장님은 아직 잠도 덜 깬 저를 데리고는 목욕탕에 갔어요. 그리고 자신이 목욕탕비를 내고는 저와 함께 목욕을 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씻어 어색하긴 했지만 한결 깨끗해진 저를 보니 기분이 상쾌했어요. 게다가 사장님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목욕탕 근처에 있던 시장으로 저를 데리고 가더니 이것저것 옷을 대주며 반팔에 긴팔에 청바지까지 전부 몇 벌씩 사주었죠. 내일부터 제 마트에서 일해보세요. 조금만 배워도 아마 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텐트에서 자면 건강에도 안 좋으니까 퇴근은 저랑 같이 하고 제가 살고 있는 옥탑방으로 갑시다. 게다가 이런 믿기지 않는 제안까지 했습니다. 솔직히 너무 감사드렸지만 한편으론 왜 저한테 이렇게까지 잘해주는지 얼떨떨했어요. 그래도 마치 하늘에서 내려준 동화줄 같은 이 기적을 마다할 수 없었습니다. 하얀 쌀밥에 장조림, 김치, 밥다운 밥을 몇 끼니 챙겨 먹고 사장님 따라 마트에 가서 정말 뼈 빠지게 일했어요. 단 한순간도 한눈 팔지 않고 조금이라도 더 일을 능숙하게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어요. 그리고 사장님은 제가 옥탑방에서 지내는 내내 필요한 가전제품이나 생필품까지 전부 사주셨습니다. 마트에서 일하며 월급도 꼬박꼬박 받는데 그런 것까지 받기엔 너무 염치가 없어 제 돈으로 사겠다고 했으나 사장님은 이런 거 한 푼 두 푼 모아야 나중에 큰 돈이 되는 거라며 만류하셨죠. 언젠가 사장님과 함께 또 술을 마시면서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시냐고 물었습니다. 들어보니 사장님도 과거 저와 비슷한 느낌으로 산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되는 일은 하나도 없고 돈도 못 벌고 인생을 살긴 싫고 그렇게 방황하다 한 은인을 만났다고 합니다. 아마 그분이 없었다면 지금의 전 없었을 거예요. 그분한테 감사한 게 많기 때문에 그때 다짐했었습니다. 만약에 언젠가 나처럼 힘들어 보이는 사람 만나면 꼭 그분처럼 도움의 손길을 내밀겠다고요. 제 전반적인 인생이 참 재수없긴 했어도 사장님 같은 분을 만난 걸 생각하면 그래도 아주 나쁘지만은 않은 인생인 것 같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그렇게 사장님 덕분에 신용도 역시 조금씩 회복해 나갔고 계속 마트 일을 하다 보니 적성에도 맞는 것 같아 나중에 사장님과 같이 마트를 운영하는 것이 꿈이 되었어요. 그렇게 몇 년 후 조금씩 돈이 모이기 시작했고 차츰차츰 세상에 대한 원망을 덜어내며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년 후 전 기적처럼 사장님과 함께 마트를 운영하겠다는 꿈까지 이룰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은혜에 보답하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다 보니 이런 꿈까지 이룰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요즘은 어느 정도 마트 일에 정착하고 난 후 낚시도 하고 사장님과 함께 취미생활도 하며 인생을 즐기고 있어요. 얼마 전엔 제 인생을 망하게 했던 장모님 소식도 아내의 예전 친구를 통해 들었는데요. 출소 후에도 노름판을 기웃거리다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고 합니다. 구렁텅이의 삶을 선택해 딸마저 죽게 한 사람이 결국 그에 맞는 말로를 맞이한 거였죠. 하지만 그 죽음에 어떤 동정도 연민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아마 세상의 그 누구도 장모의 죽음을 슬퍼할 리가 없겠죠. 요즘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아내 생각이 예전보다 덜 나지만 그래도 많이 그립습니다. 하늘에서 제게 사장님을 보내어 열심히 살라고 조금만 힘내라고 그런 메시지를 보내준 고마운 아내이건만 많이 바쁜지 꿈에서도 잘 보이지 않네요. 분명 하늘에서 잘 살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장님.
그냥 이 세상에서 목숨 하나 부지하며 사는 것조차 힘들다고 생각하던 절 일으켜준 사장님께 마지막으로 고맙단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희망 버리지 마시고 모두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